내일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지도에서 사라질 겁니다. 전 세계 원유 20%의 목줄을 쥐고 이란이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거절하면 바다를 영원히 잠그겠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항공모함마저 뱃머리를 돌렸고 유럽은 제발 협상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이란의 최신형 미사일들이 아부다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미국은 발을 뺐고 방어망은 뚫리기 직전인 완벽한 암흑. 그때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밤새 피를 말리며 고민하다 새벽 3시 전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전화를 겁니다. 쫄지 마십시오. 딱 72시간이면 완벽히 막아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던진 이 무심한 한마디가 20년을 준비한 이란의 거대한 제국주의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미국마저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악마 같은 실행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숨 막히는 열기와 기계음만이 가득한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지하 벙커. 혁명수비대 해군 정보분석관 호세인 레자이는 자신의 앞을 가득 채운 거대한 레이더 화면을 보며 뜨거운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점들이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뭉쳐 있었습니다. 그 붉은 점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유조선들, 그리고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들이었죠. 총 750척.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구멍을 틀어쥐자 전 세계의 돈줄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호세인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뢰를 받아 밑에 깔아두고 하늘에는 자폭 드론 편대를 띄웠으며 해안가 절벽마다 대한미사일 포대를 빈틈없이 배치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조차 공격거리 밖으로 조용히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유럽의 잘난 외교관들은 매일같이 비밀 채널을 통해 제발 협상에 응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서방 세계의 경제는 곤두박질치며 적나라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지난 20년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정보 분석이라는 한 길만 걸어온 호세인에게 지금 이 순간은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페르시아의 바다를 완전히 되찾았다. 호세인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수도 이 완벽한 체스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확신했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새벽 3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고요했고 승리의 당금에 젖어있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세인의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상위 등급의 비상 상황이 아니면 결코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습니다. 고요하던 벙커, 아니 순식간에 날카로운 벨소리로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호세인은 들고 있던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호세인 레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직속상관인 카셈 장군이었습니다. 평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침착하던 장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인, 지금 당장 암호화된 1급 기밀 팩스 채널을 열어라.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의 심야 긴급 움직임이 포착됐다. 호세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당사국이었습니다. 바닷길이 막히면서 물류가 끊기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다만 해상 봉쇄라는 것은 바다 위의 족쇄이지 하늘길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인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군님, 그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워싱턴에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이라도 보내는 중입니까? 미국 저함대 사령관과 비밀 회동이라도 가졌습니까? 하지만 카셈 장군의 대답은 호세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워싱턴에 연락하지 않았다. 런던이나 파리도 아니었다. 그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긴급하게 회동을 요청한 상대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호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훌륭한 스마트폰을 만들고 튼튼한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곳은 피와 모래, 그리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중동의 전쟁터였습니다. 미사일과 기뢰가 날아다니는 이 지옥 같은 전장에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을 것 같은 아시아의 상인 국가가 도대체 무슨 변수가 된단 말인가? 장군님, 농담하십니까? 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기뢰를 치워줄 구축함이라도 보낸답니까?
아니면 반도체로 미사일을 막아내기라도 한답니까? 이건 그냥 겁에 질린 아랍에미리트가 아무데나 손을 벌리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호세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소와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셈 장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호세인. 내 직감이 말하고 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당장 그들이 한국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바닥까지 긁어서 분석해라.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완벽한 보고서를 올려놓아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호세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암호화된 기밀 팩스 기계에 전원을 켰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더니 기계가 굉금을 내며 두꺼운 서류 다발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총 4개의 파일이었습니다. 호세인은 여전히 불쾌함을 지우지 못한 채 첫 번째 파일의 봉인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서류의 겉면에는 아랍에미리트 긴급 방공망 재편 및 추가 도입 문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치는 순간까지만 해도 호세인은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류 작업에 집착하는 답답한 상부의 지시에 분노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몇 장의 종이 다발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조국의 완벽한 해상, 봉쇄망을 산산조각 낼 악마의 설계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세인은 콧방귀를 뀌며 문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얼마 전 겨울 혁명수비대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시설을 향해 야심차게 쏘아 올렸던 대규모 미사일 공습 작전에 대한 상세한 적국의 레이더 로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대승을 거두고 축배를 들었던 바로 그날 밤의 작전. 그런데 레이더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호세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활자들이 그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타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 올린 정보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조국의 압도적인 무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문서의 첫 줄에서부터 처참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 믿을 수 없는 숫자 하나가 호세인의 이성과 논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배를 들었던 그날 밤의 진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끔찍한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호세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그러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첫 번째 문서의 중간쯤에 인쇄된 굵은 글씨의 숫자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 그것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실전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기괴한 숫자였습니다. 96%. 호세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하 벙커 안의 서늘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되돌려 불과 몇 주 전 늦겨울의 어느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폭격에 대한 피해 보복으로 혁명수비대는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심장부를 향해 12발의 최신형 순항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쏘아 올렸습니다. 호세인도 그날 밤 작전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치던 12개의 불기둥을 보며 장군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고 참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깎고 다듬은 이란 국방과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저공 비행하며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히는 그 미사일들은 아랍에미리트의 공군 기지와 주요 인프라를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적들은 잿더미 위에서 백기를 들고 살려달라며 기어올 것이라고. 그 벙커에 있던 모두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인의 눈앞에 놓인 아랍에미리트군 방공망 레이더의 초정밀 로그 데이터는 그날 밤의 환호성이 얼마나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총흑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록에 따르면 아부다비 상공으로 진입하던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12발 중 무려 11발이 지상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목표물을 불과 몇 초 남겨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정체불명의 요격 미사일들이 엄청난 속도로 솟구쳐 올라와 이란의 자랑거리들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파편조차 주요 시설을 비껴가 사막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 제로, 핵심 시설 피해 제로. 말도 안 돼. 이건 완벽한 조작이다.
호세인은 거칠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두 눈을 거칠게 비비고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지만 인쇄된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미사일을 상대로 96%의 요격률을 기록한다는 건 군사학적으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자랑. 걸프전 시절 초기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조차 실전 요격률은 기껏해야 40에서 50%를 맴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인은 당연히 그날 밤 미군의 최신형 방어 체계가 요격에 나섰을 것이라 짐작했고 서너 발은 막아내더라도 나머지 7, 8발은 반드시 목표물을 초토화시켰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의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가던 호세인은 자신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이더 로그 기록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요격 무기 체계의 이름. 그것은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그 옆에 괄호치고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 하늘의 활. 그것은 아시아의 동쪽 끝, 반도체나 팔고 텔레비전이나 수출하는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파편을 흩뿌려 데미지를 입히는 구형 방식이 아니라 총알로 총알을 맞추듯 미사일 본체를 직접 때려 부수는 최첨단 직격 방식의 무기. 호세인은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군대 파병은커녕 중동의 복잡한 정치판에는 고개조차 내밀지 않던 그 얌전한 상인 국가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미사일을 한낱 폭죽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96%라는 상대방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악마 같은 정확도로 말입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의 수백만 시민들은 밤하늘에서 소리 없이 번쩍이는 섬광을 보며 그저 마른 번개가 치는 줄 알고 평온하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던 죽음의 비를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온 이름 모를 미사일 방패가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호세인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무기가 압도적이라는 사실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란의 최고 정보 기관인 혁명수비대, 정보망조차 이 무서운 한국산 무기의 실전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변수에서 누락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인은 억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20년 차 정보관의 본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기의 성능은 인정한다. 기적에 가까운 요격률이다. 하지만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호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한 청웅 포대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란이 두 번째, 세 번째 파상 공세를 퍼붓는다면 아무리 명중률이 높아도 결국 방어망은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인이 그런 희망 섞인 계산을 하며 첫 번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말았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작전사령관 타리크가 긴급히 서명한 기밀 비행 인가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대구공항, 그리고 비행 날짜는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실패로 돌아가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절차도 외교적 수사도 계약서의 복잡한 조항도 모두 건너뛴 채 아랍에미리트 최고위층이 직접 초대형 군용 수송기를 몰고 한국으로 날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호세인의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진정한 공포가 서류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 기술의 기적이라면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은 인간의 한계를 부셔버린 지독한 속도의 폭력이었습니다. 호세인의 손에는 여전히 아랍에미리트 공군 작전사령관 타리크의 긴급 비행 인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대구공항, 비행 날짜는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보기관의 뼈가 굵은 호세인의 머릿속으로 군사 조달에 대한 상식적인 타임라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첨단 무기는 돈을 가방에 채워 들고 간다고 그 자리에서 내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무기 거래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 대금 결제 방식 협상,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를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발주부터 실제 인도까지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게 군사 무기 시장의 철칙이었습니다. 시간은 철저하게 이란의 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인의 눈앞에 놓인 비행 인가서와 그 뒤에 첨부된 위성 사진, 그리고 현지 정보원의 첩보 보고는 그들이 믿고 있던 군사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실패로 끝난 직후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워싱턴이나 런던에 전화를 걸어 징징거리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보유고에 있던 막대한 현금을 움직였고 공군 작전사령관 타리크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타리크는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보유한 초대형 군용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3대를 비상 소집했습니다. 이 거대한 수송기들은 텅 빈 화물칸을 드러낸 채 아부다비 공항을 이륙하여 동쪽으로 오직 대한민국만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늘길은 이란의 해상 봉쇄가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대구 공항에 착륙했을 때 호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절차와 규정을 운운하며 그들을 제지할 줄 알았습니다. 수출 승인이 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계약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호세인이 생각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관료적인 선진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응은 호세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비상 활주로에는 이미 대한민국 육군이 실전 배치하여 운용 중이던 청웅2 발사대와 레이더 차량, 통제소 차량들이 긴급 수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세인은 위성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국군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청궁2 요격 미사일 차량들이 아랍에미리트의 거대한 수송기, 화물칸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대신 대통령의 긴급 명령해 자신들이 실전 운용하던 무기, 심지어 창고에 쌓아둔 물량도 아닌 국방의 핵심 전력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어 아랍에미리트에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쓸 무기를 그 자리에서 내줬다고? 이 상인놈들이 미친 게 분명하다. 호세인의 입에서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군사 조달이 아니라 불이 난 이웃집에 자신의 집에 있던 소화기를 통째로 들고 뛰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무기 수출국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런 식의 미친 딜리버리는 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첩보 보고에 적힌 시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대구 공항에 착륙하고 한국군의 청궁 투포대를 싣고 다시 이륙하여 아부다비 공항으로 돌아와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이라니. 호세인은 책상 위에 이마를 찢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 분석팀이 미사일 재고를 파악하고 다음 공격 좌표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짧았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몇 발을 창고에서 꺼내 발사대에 거치하기도 전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서 날아온 새로운 방패를 이미 완벽하게 배치해둔 것입니다. 호세인의 머릿속으로 기괴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구 공항의 그 72시간 동안 한국의 기술자들과 군인들은 잠을 잤을까? 아니, 그들은 아마도 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납기를 지키기 위해, 아니 불이 난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72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의 경지를 넘어선 지독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자 폭력이었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보다 호세인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미친 실행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1만 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방패 1만 개를 가져와 꽂아둘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전략을 짜는 정보 분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지독한 속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총흙에 불과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란의 자랑이던 미사일 12발을 폭죽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청웅의 압도적인 요격 능력, 그리고 그 무기를 실전 상황에서 사흘 만에 통째로 들여다 배치해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미친 실행력, 이 두 가지 변수가 결합하는 순간 호세인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군사적 우위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인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막혔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전쟁은 결국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이란의 진짜 변칙 무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거대한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나라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기면 사막의 도시들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방패가 아무리 단단해도 지상의 심장을 멈추게 한다면 결국 승리는 이란의 것이었습니다.
호세인은 그런 희망적인 계산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팩스 기계에서 토해낸 두 번째 문서의 겉면에는 아랍에미리트 전력망 및 핵심 에너지 시설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문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늘의 방패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진정한 해결사가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인은 애써 마른 입을 축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방공망을 재구축해버린 대한민국의 미친 속도전은 분명 이란 혁명수비대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충격적인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최고급 정보 분석관인 호세인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거대한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나라입니다. 그 화려한 두바이의 마천루와 아부다비의 거대한 군사 기지들은 오직 단 하나의 조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양의 전기입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사막의 태양 아래서 전기가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국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에어컨이 멈추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오븐으로 변하고 금융 시스템의 서버가 다운되며 레이더와 통신망이 먹통이 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진짜 필살기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린 지상고사 작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취약한 가스, 발전소와 송전망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여 국가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것. 하늘의 방패가 아무리 견고하다 한들 땅 위에 있는 에너지의 핏줄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결국 목이 말라 죽는 사막의 정갈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호세인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두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랍에미리트 전력망 및 핵심 에너지 시설 타격 타당성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이란의 특수부대와 드론, 편대가 타격할 아랍에미리트의 취약한 가스 발전소들의 좌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봉인을 뜯고 첫 장을 넘긴 순간 호세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란 정보부가 은밀하게 촬영한 거대한 위성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루아이스 사막 한가운데 그곳에 도저히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백색의 돔 4개가 나란히 태양빛을 반사하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단어는 호세인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호세인은 두 눈을 의심하며 보고서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심장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연약한 가스 발전소 몇 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4개의 원자로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자그마치 5600메가와트, 아랍에미리트 전체 국가 전력 수요의 최대 25%를 단일 시설에서 그것도 화석연료의 공급조차 필요 없는 원자력으로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원전이라고.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지었다고. 누가 이 미친 짓을 해낸 거란 말이냐. 호세인의 뇌리에는 즉각 미국과 프랑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인들. 하지만 문서의 시공사란에 적힌 이름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한국전력, 현대, 삼성, 그리고 두산, 또다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그 나라가 이번에는 사막의 심장부에 절대 꺼지지 않는 인공태양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호세인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보관으로서 그가 아는 원전 건설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토목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강도 높은 지진을 견뎌야 하고 미사일 타격에도 방사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께 1m가 넘는 특수 콘크리트 돔을 씌워야 합니다. 선진국인 프랑스나 미국조차도 자기네 땅에 원전 하나를 짓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며 막대한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온통 모래뿐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살인적인 열풍이 부는 이 지옥 같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무려 4개의 원자로를 동시에 지어 올렸습니다. 그것도 10여 년 만의 말입니다.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인들의 작업 방식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독한 군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다궈진 철근을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 얼음물에 장갑을 적셔가며 일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모래폭풍이 몰아쳐도 서치라이트를 켜고 밤낮 없이 3교대로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전문가라 자부하던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망칠 때 한국의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금으로 버텨가며 단 하루의 납기 지연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원자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대한 신의였고 자신들이 뱉은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무서운 뚝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바라카 원전의 존재는 이란의 지상 고사 작전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상 항공기가 직접 충돌해도 견뎌내는 특수 경납 건물로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상공에는 한국이 72시간 만에 배달해준 천국 미사일 방패가 촘촘하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란의 구형 드론이나 미사일 몇 발로는 이 거대한 돔의 겉면조차 긁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세인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송전망 몇 개를 기습적으로 끊어낸다 한들 이 거대한 사막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두바이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군사기지의 레이더는 계속해서 이란을 감시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지어주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심장을 이식해준 것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상인 국가라고 얕봤던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호세인의 20년 정보관 커리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방패에 이어 지상의 심장마저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핏발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간은 전기가 없어도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단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란 해군이 바다를 틀어쥐고 있는 한 사막의 목마름은 반드시 아랍에미리트의 숨통을 끊을 것이었습니다. 호세인은 이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을 뻗어 세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호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서늘한 공기조차 지금 그의 허파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늘을 덮어버린 96%의 요격률, 그리고 72시간 만에 미사일을 배달해버린 미친 속도전, 거기에 더해 사막 한가운데 10여 년 만에 지어 올린 거대한 4개의 원자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20년 경력의 정보, 분석관이 가진 이성과 논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인은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책상 위에 놓인 세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하늘의 불화살도 막아냈고 땅 위의 심장도 지켜냈다고 치자. 하지만 이곳은 모래와 죽음의 땅, 아라비아 사막이다. 이 땅에서 인간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지. 물. 아랍에미리트라는 화려한 신기루 같은 국가는 사실 바닷물을 끓이고 걸러서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 플랜트에 국가 전체의 명운을 100%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작전 지도에는 아랍에미리트 해안계에 위치한 주요 담수화 시설들의 좌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봉쇄하여 담수화 시설을 가동할 화학약품과 부품의 반입을 끊어버리거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취수구 단 한 곳만 폭파해버려도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수백만 시민들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 자명했습니다. 식수 공급망의 완전한 차단. 그것이야말로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잔혹하고 확실한 궁극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호세인은 그 완벽한 절망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세 번째 문서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아랍에미리트 국가수자원 안보 및 해수 담수화 플랜트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아랍에미리트의 수자원이 얼마나 얄팍하고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그들의 목줄을 조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적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호세인의 귓께는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바쁘게 오갔고 이내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한가운데 첨부된 파노라마 사진,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은빛 파이프라인들이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야말로 도시 하나 크기의 거대한 금속 요새가 사막과 바다의 경계선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재원표는 호세인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하루 담수 생산량 70만 톤, 70만 톤이라니. 호세인은 멍하니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아부다비 시민 200만 명이 동시에 마시고 씻고 쓰고도 남을, 그야말로 사막에 인공강을 하나 만들어버린 수준의 압도적인 수량이었습니다.
구형 방식인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이 아니라 엄청난 압력으로 바닷물을 특수 필터에 통과시켜 순수한 맹물만 뽑아내는 최첨단 역삼투압 방식의 초대형 플랜트였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샘이 뿜어내는 물 덕분에 이란이 다른 중소형 담수화 시설 몇 개를 파괴하거나 부품 공급을 끊어버린다 해도 아랍에미리트는 거뜬히 수개월을 자급자족하며 버틸 수 있는 완벽한 수자원 독립을 이룩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시설을 눈치채지 못했지? 대체 언제 이걸 다 지은 거란 말이냐? 호세인은 이빨을 갈며 문서의 시공사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그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다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중공업 기업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시공을 맡아 완성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인을 진짜 미치게 만든 것은 그 플랜트의 거대한 규모나 최첨단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의 하단, 붉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설 공사 기간. 그 짧은 숫자가 호세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26개월. 호세인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어떻게 이딴 거대한 플랜트를 26개월 만에 지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정보관인 호세인도 중동의 건설 시장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70만 톤 규모의 초대형 역삼투압 담수화 플랜트를 사막에 짓는다는 것은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을 가졌다고 콧대를 높이던 유럽의 거대 건설사들과 엔지니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최소 44개월, 아무리 밤낮으로 작업해도 44개월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계산기를 두드렸고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핑계로 공기를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식수 부족의 위기감을 느끼고 제발 공사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서구의 전문가들은 오만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계상이 대신 흙먼지 묻은 도면을 들고 나타나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짧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44개월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26개월 안에 첫 번째 맑은 물을 뿜어내겠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사막의 지반, 살인적인 폭염, 복잡한 파이프라인의 수압 테스트까지 절대 불가능한 숫자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비웃음을 뒤로한 채 곧바로 작업복을 입고 사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세인이 읽어 내려간 정보부의 관찰 보고서는 당시 한국인들의 작업 현장을 마치 전쟁터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어 체감 온도가 60도에 육박하는 한낮, 땀구멍으로 모래가 파고드는 숨막히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한국의 건설 현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시원한 에어컨 아래로 대피할 때 한국의 근로자들은 작업조를 3중으로 편성하여 24시간 내내 거대한 강관을 용접하고 기초를 다졌습니다. 무더위로 낮에 도저히 콘크리트를 부을 수 없자 그들은 한밤중에 초대형 얼음 공장을 돌려 콘크리트에 얼음을 섞어 붓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현지 감독관이 묻자 땀범벅이 된 한국의 현장 소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26개월이라고 적었으니까요. 한국인은 한다면 합니다. 그 지독하고도 무식할 정도의 맹렬한 성실함, 44개월이라는 전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무려 18개월을 앞당겨 26개월 만에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파란색 맹물을 뿜어 올렸을 때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경악 속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기계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라 죽어가는 사막의 국가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엮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호세인은 어깨에서 힘이 빠지며 의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미사일을 통한 하늘의 위협은 천궁이 찢어버렸고 전력망을 마비시키려는 지상의 고사 작전은 바라카 원전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식수봉쇄 작전마저 한국이 26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버린 저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가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력감. 20년 동안 조국 이란의 완벽한 해상, 봉쇄와 주변국 고사 작전을 기획했던 최고 엘리트 정보관 호세인의 뼈저린 무력감이었습니다. 하늘도 전기도 물도 이란이 쥘 수 있는 모든 타격 수단이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에 의해 무참히 도륙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인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이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마지막 남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쳤다. 방어망, 인프라, 전부 세계 최고다. 하지만 호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중동 지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좁고 붉은 목구멍 호르무즈 해협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다르다. 이곳은 인간이 콘크리트를 붓고 파이프를 엮는다고 어찌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지형의 축복을 받았다. 750척의 배들이 저 바다에 갇혀 있다. 전 세계 물류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뱃길에 기뢰를 깔고 대함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한,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다를 쥐고 있는 한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방패가 아무리 단단해도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감옥일 뿐입니다. 호세인은 이 물리적인 바다의 족쇄만큼은 한국의 그 어떤 첨단 기술이나 성실함으로도 뚫어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도를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호세인은 마지막 남은 오만함을 방패 삼아 책상 위 가장 깊은 곳에 놓인 네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이 은밀하게 추진 중이라는 합동 타당성 조사 보고서. 이 파일을 여는 순간 호세인은 바다를 틀어쥐고 있다는 자신의 마지막 확신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임을,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미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인은 핏발선 눈으로 지하실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중동 작전 지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란의 남쪽 해안선과 오만의 북쪽 해안선이 마치 족집게처럼 맞닿아 있는 좁고 붉은 해협, 바로 호르무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패배감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압도적인 지리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래, 미사일도 막아내고 원전으로 전기도 만들고 플랜트로 물도 뽑아낸다고 치자. 하지만 바다는 다르다. 지형은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호세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굳게 닫혀있던 네 번째 파일의 봉인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이 이란의 창을 부러뜨린 방패의 이야기였다면 이 마지막 파일은 아랍에미리트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미국마저 포기한 이 바다에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지, 그 알량한 협상 카드의 정체가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서류의 겉면에는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핵심 엔지니어링 그룹이 극비리에 서명한 합동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세인은 콧방귀를 뀌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협상 카드? 무기 수입? 아니면 미군 주둔 비용 대납?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봐야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혀있는 750척의 배를 우리가 꽉 쥐고 있는 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새끼일 뿐이다. 하지만 호세인의 그 오만한 혼잣말은 문서의 첫 페이지 중간쯤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미친 듯이 오갔고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첫 장에 그려진 것은 미사일 재원표나 군사 방어선 배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지형을 완전히 새로 그려 넣은, 그야말로 조물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악마의 설계도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프로젝트 명칭, 호르무즈 우회 내륙 대운하 건설 마스터 플랜. 운하라고, 지금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화물선이 지나가는 바닷길을 뚫겠다는 거냐. 호세인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단어의 조합에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사막과 운하, 지구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첨부된 수십 장의 정밀한 위성 지형도와 지질 분석 데이터, 그리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작성한 시공 단면도와 굴착 토사량 계산표를 넘겨보는 순간 호세인의 헛웃음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거대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의 아랍에미리트 서부 해안에서 시작된 굵은 파란색 선이 황량한 사막과 험준한 하자르 바위 산맥을 그대로 관통하여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즉 이란의 기뢰와 미사일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안전한 오만해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거침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 파란색 선의 길이 무려 180km,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교행할 수 있도록 폭은 최소 300m로 파내고 수심은 20m 이상을 파내려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미친 토목 공사였습니다. 세계 물동량을 책임지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190km, 파나마 운하가
280km 남짓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목숨을 갈아 넣으며 팠고, 파나마 운하 역시 제국주의 시대 미국의 국운을 걸고 나서야 겨우 완성한 피의 수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닷길을, 그것도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사막과 단단한 안반층이 뒤섞인 최악의 지형을 180km나 뚫어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파내야 할 흙과 바위의 양만 수십억 톤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미친 운하가 정말로 뚫리게 된다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난 2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촘촘하게 깔아놓은 수천 개의 기뢰와 대함 미사일 포대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똥물 위의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지리적 축복이라 굳게 믿었던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야말로 이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지정학적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미친놈들, 이건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사막의 바닷물을 끌어들이면 염분 때문에 주변 땅이 전부 썩어 문드러질 거다. 게다가 운하의 수위를 유지할 그 막대한 담수는 어떻게 조달할 건데. 호세인은 발악하듯 서류의 결점을 찾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최고급 토목 공학자들조차 이 구상 앞에서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성 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폄하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긴 호세인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내놓은 그야말로 악마 같은 통찰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땅을 파서 바닷길만 내겠다는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도면에는 운하 건설과 동시에 운하를 따라 초대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십 개를 병렬로 건설한다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배를 띄우는 동시에 그 물을 즉각적으로 정수하여 운하의 수위를 조절하고 주변 사막을 거대한 곡창지대와 스마트팜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상상 초월의 발상. 방어망, 에너지, 식수, 그리고 이제는 국가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지리적 재창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란이 던진 거시적인 안보 위기 앞에서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지구의 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시공주체. 그곳에는 한국의 거대 건설 컨소시엄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미사일 방어망을 깔아버리고 바라카 원전을 10여 년 만에 지어 올렸으며 하루 70만 톤의 담수화 플랜트를 26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낸 바로 그 괴물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라면 모래폭풍을 뚫고 바위산을 부수어 기어코 바닷길을 열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세인의 두 다리에서 툭 하고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그는 차가운 벙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레이더 화면 속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혀있는 750척의 배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붉은 점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초라한 흔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막혔다. 땅의 심장도 거칠게 뛰고 있다. 물은 마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틀어쥔 유일한 바다마저 통째로 도둑맞을 판이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이란 해양 봉쇄, 전략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호세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100척이 몰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건만 총 한 발 쏘지 않는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팩스 문서 4장으로 이란 제국을 완벽하게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웃던 호세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허탈감이 지나간 자리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거대하고 무거운 의문이 그의 뇌리를 묵직하게 강타했습니다. 이 180km의 대운하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일이며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세기의 대역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거대한 지휘봉을 초강대국인 미국도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국도 아닌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전적으로 맡기려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미사일을 잘 만들어서? 원전을 흠집 없이 빨리 지어줘서? 아닙니다. 중동의 복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서 단순히 기술력과 일하는 속도만으로 국가의 심장과 혈관을 통째로 내어주는 바보 같은 군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이면에는 반드시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의 절대적인 맹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계약이었습니다. 호세인의 시선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던 마지막 첨부 파일, 누렇게 바랜 낡은 흑백 사진들이 클립으로 철해져 있는 역사 아카이브 문서를 향했습니다.
그 문서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긴 순간 호세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무서운 본질, 전 세계 그 어떤 초강대국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한 신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가운 벙커 바닥에 주저앉은 호세인의 손끝에 책상 밑으로 떨어져 있던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철 하나가 닿았습니다. 대우나 프로젝트 보고서에 가장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던 부록이었습니다. 호세인은 텅 빈 눈동자로 그 낡은 서류철의 겉면을 넘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180km 대운하의 지휘봉을 왜 초강대국 미국이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쥐어주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숨어 있을 터였습니다. 호세인은 당연히 그 서류 안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군사동맹 조약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뇌물 혹은 뒷돈이 오간 검은 금융거래 내역이 적혀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중동의 피비린내 나는 모래바람 속에서 철저한 이익과 공포의 교환 없이 수백조 원짜리 국가의 혈관을 통째로 내어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긴 호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서도 비밀 군사 조약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반세기 전 냉전 시대의 흑백 사진들과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신문 기사들의 스크랩이었습니다. 호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사들의 제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이 머릿속에 조립되는 순간 그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기나 자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 그리고 한 국가가 이익을 철저히 짓밟아가며 지켜낸 지독하고도 숭고한 약속의 역사였습니다. 기사의 배경은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던 서슬퍼런 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거대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세계 무대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한 기업의 행적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현대라는 기업의 이름과 정 회장이라는 한 사내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호세인은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던 중간에 터졌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끔찍한 오일 쇼크와 살인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강철과 시멘트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문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호세인이 읽고 있는 정보부의 과거, 아카이브 문서는 당시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계약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공사를 진행할수록 천문학적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서구의 거대 기업들은 일찌감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을 선언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시 정 회장의 핵심 참모들조차 피눈물을 흘리며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읍소했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마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절박한 경고였죠. 정보관 호세인의 철저한 계산기로도 그것이 맞았습니다. 핑계는 충분했고 손절이 가장 현명한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기록된 정 회장의 결단은 호세인의 뇌를 망치로 후려쳤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신용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리는 죽어도 약속한 날짜에 완공한다. 정 회장은 파산을 각오하고 자신의 전 재산과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혀 해외에서 엄청난 고금리의 사채까지 끌어왔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그 막대한 달러를 중동의 프로젝트 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재가 부족하면 다른 현장의 자재를 뜯어와서라도 메웠고 인건비가 폭등하자 한국에서 추가로 노동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단 하루에 지연 없이 약속한 완공 날짜에 정확히 모든 공사를 끝마치고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수뇌부와 발주처의 지도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장사꾼인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가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한번 맺은 약속을 기어코 지켜내는 숭고하고도 미련한 모습을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호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의 사진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지독한 신용의 서사는 당시 막대한 오일 달러를 손에 쥐고 국가 인프라 건설을 준비하던 중동의 왕족들에게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사막의 지도자들은 복잡한 입찰 서류와 유럽인들의 교만한 브리핑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권 하나만을 보고 천문학적인 공사를 턱턱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호세인 자신의 조국인 이란과 이라크가 피 터지게 싸우던 전쟁 기간 동안에도 서방의 모든 기업이 짐을 싸서 달아날 때 한국인들은 안전모를 쓴 채 묵묵히 중동의 공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해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에 질려 국경을 닫고 백신과 마스크를 무기화하며 각자 도생할 때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100만 장의 마스크와 진단키트가 가득 실린 수송기를 띄운 나라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문서의 가장 마지막 장,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대운하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을 단독 지명하며 남긴 짧은 결의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흙을 파내고 콘크리트를 붓는 기술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바닷길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형제에게만 맡길 수 있다.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은 대한민국, 그들만이 이 길을 열 자격이 있다. 호세인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과 국가라는 이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형의 자산 앞에 바치는 철저한 굴복이자 경외감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 20년 동안 공포로 중동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대한 미사일을 만들고 기뢰를 깔고 드론을 띄워 이 바다를 지나려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더 큰 공포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는 얄팍한 무기일 뿐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세기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자신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용의 제국을 중동의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미사일은 공장에서 한 달이면 찍어낼 수 있지만 반세기의 신뢰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인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 하나로 이란이 자랑하던 철의 봉쇄망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공포는 결코 신용을 이길 수 없다. 호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벙커의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광기와 오만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4개의 기밀 파일과 반세기 전의 낡은 흑백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쓸어담아 서류철 안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이란의 자랑스러운 혁명 수비대가 펼친 호르무즈 해상 봉쇄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반세기 전부터 준비된 대한민국의 촘촘한 신뢰의 그물망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인은 서류철을 굳게 쥐고 벙커의 무거운 철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자신에게 무리한 분석을 지시했던 직속상관 카셈 장군의 집무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군이 자신에게 물었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완벽하게 내려졌습니다. 이 기나긴 절망의 밤을 끝내고 조국 이란의 수뇌부에게 가장 비참하지만 가장 위대한 적국의 진실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호세인은 무거운 철문을 두 손으로 힘껏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셈 장군의 집무실은 짙은 시가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군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검게 일렁이는 밤바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혀있는 750척의 배들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확신하는 오만한 정복자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호세인의 인기척을 느낀 카셈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호세인. 밤새 아랍에미리트와 아시아 상인들의 거래 내역은 다 파악했겠지. 그들이 우리에게 바칠 항복 문서의 초안이라도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찔러 넣을 그들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느냐? 호세인은 대답 대신 자신이 밤새 부여잡고 있던 4개의 두꺼운 서류철과 낡은 역사, 아카이브 문서를 장군의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마찰음이 집무실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장군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카셈 장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의 입에 물려있던 식에서 매캐한 연기가 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정보부 최고의 엘리트라는 놈이 지금 내 앞에서 패배를 입에 올리는 거냐? 750척의 배가 저 앞바다에서 우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의 숨통이 우리 소나귀에 있는데 작전이 실패했다니 정신이 나간 거냐? 호세이는 흔들림 없는 하지만 지독하게 허탈한 눈빛으로 장군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덮으려던 우리의 미사일 12발 중 11발이 공중에서 증발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단 72시간 만에 수송기로 쓸어 담아온 한국산 천궁, 방어망이 96%의 요격률로 우리의 불기둥을 모조리 찢어 발겼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미사일 궤도를 수정하는 동안 한국에서 10배, 20배의 방패를 더 가져와 꽂아버릴 겁니다. 장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기가 훌륭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사막의 숨통은 땅에 있다. 전력망을 부수고 담수 시설을 끊어버려라. 단 일주일이면 그들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우리 발밑에 엎드릴 것이다.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장군님. 호세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쇳덩이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방사능 경납고로 무장한 4개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래폭풍을 뚫고 10여 년 만에 지어 올린 심장입니다. 드론 몇 개 날려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4개월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비웃듯 한국 건설사들이 단 26개월 만에 완공해버린 초대형 담수화 플랜트가 하루 70만 톤의 맹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기도, 물도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자급자족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카셈 장군은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꽉 쥐어라. 기뢰를 1000개, 아니 10,000개를 더 깔아라. 저 호르무즈 해협을 한 척의 배도 통과하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려. 바닷길이 막히면 결국 굶어 죽는 건 그들이다. 장군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외침에 호세이는 조용히 책상 위에 놓인 4번째 파일, 대운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펼쳐 장군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면에 그려진 180km의 거대한 파란색 선명한 줄기가 장군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호르무즈를 지나지 않을 겁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이어지는 180km의 사막을 통째로 파내어 새로운 바다를 뚫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운하와 농업, 담수화를 한 번에 엮어버리는 악마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운하가 뚫리는 순간 장군님이 자랑하시던 이 바다의 봉쇄망은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합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강대국도 포기한 이 사막에 바다를 뚫는단 말이냐. 대한민국입니다. 아부다비 수뇌부는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의 핏줄을 오직 그들에게만 맡겼습니다. 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대체 왜 미국도 아니고 그 작은 나라를 맹신하는 거냐? 그들이 우리보다 무기가 많으냐, 군대가 강하냐? 호세이는 책상 맨 밑에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장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반세기 전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는 적자의 늪 속에서도 피를 토하며 중동의 약속을 지켜냈던 정 회장의 뚝심이 담긴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사일과 기뢰를 앞세워 사람들을 겁박하고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반세기 전 세계가 이념을 나누고 총을 겨누던 냉전 시대에도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더위를 피해 도망칠 때 그들은 섭씨 50도의 태양 아래서 용접기를 들고 사막을 지켰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먼저 마스크를 들고 날아온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공포는 결코 신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기술을 산 것이 아닙니다.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땀방울과 신뢰를 통째로 산 것입니다. 카셈 장군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간 쏟아부은 공포의 예산이 대한민국이 묵묵히 흘려온 정직한 땀방울 앞에서 얼마나 얄팍하고 초라한 휴지 조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호세이는 장군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동터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의 위대한 무기이자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인질극의 무대였던 저 바다가 이제는 끝없이 초라하고 덧없는 자연의 일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호세인은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어 자신이 밤새 작성한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 하단에 단 한 줄의 최종 결론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로도 기뢰로도 그 어떤 공포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나라. 그것은 적국의 최고 정보관이 바치는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도 가장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정보관 호세인 레자이의 절망적인 보고서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96%의 기적적인 요격률, 44개월을 26개월로 단축시킨 생명의 물, 그리고 바다를 통째로 훔쳐버릴 180km의 사막 대운하 구상, 강대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도망칠 때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형제,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 길을 열 자격이 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묵묵히 땀 흘렸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조용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의 위기를 구원하는 룰세터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반세기의 헌신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이 나라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증명하는 숭고한 길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인내심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